포기하는 즐거움을 누리라. 이반 일리치. 성장을 멈춰라. 과학과 기술이 만든 문제는 한 단계 심오한 과학과 더 나은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행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관리를 해결하는 법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양의 관리라고 여긴다. 이는 마치 오염된 강을 치료하는 길은 더 비싸고 강력한 청정 합성 세제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고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가속 페달만 밟으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태국에는 오랜 역사에 걸쳐 만들어진 쿨롱이라는 유명한 운하가 있었다. 이 운하들은 전국을 바둑판처럼 교차하며 뚫려 있었다. 사람, 쌀, 그리고 세금 징수원까지도 이 운하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했다. 거기에는 몇몇 마을로 가는 운하가 끊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또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잠시 고립되면 사람들은 긴 휴일을 누리며 명상과 축제를 즐겼다. 그런데 태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교통과 운송 정책을 위해 이 운하를 메우고 그 위에 포장 도로를 깔았다. 태국인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학자들은 버스와 트럭이 수로 운송 체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인들은 집집마다 하나씩 보유하고 있던 맵시 좋은 볕단 보트를 타며 누리던 기쁨과 독립성을 박탈당했다. 만약 코카콜라가 탄산음료 시장을 독점한다 해도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이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독점은 그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뿐이다. 그런데 태국에서 포장도로와 자동차의 등장은 강을 이용한 이동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차와 포장도로는 볏짚 보트와 쿨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차와 포장도로 편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차와 고속도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어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다른 분야에 쓰이던 자원을 대량으로 흡수하기 시작했고, 방대한 소음과 오염물질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도보와 자전거에 의한 이동 능력을 저하시켰다. 때로는 빠른 이동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진정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반 일리치는 수송체계, 학교, 병원, 에너지 등 소위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제도들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제도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옥죄게 된다고 말한다. 근대화된 의료제도는 역으로 건강한 삶을 제한하며 배움을 의무 취학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 구제와 교회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학교는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독점을 확장하고 배움을 학교 교육으로 재정의했다. 사람들이 학교와 교사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한 학교 밖에서 배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간으로 낙인 찍힌다. 현대 의료는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범죄로 간주되며 이들의 치료 행위를 발전 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온전히 거부된다. 도로, 학교, 병원으로 뒤덮인 사회에서 이들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리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도구이다. 이때의 도구는 드릴, 빗자루, 전화 같은 단순한 기자재부터 자동차, 발전소 등의 거대한 장비,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교육, 건강, 지식 같은 무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저자는 도구 발전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 분수령을 거쳤는데 근대적이고 간단한 도구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첫 번째 분수령이고 도구가 과잉 발전하여 오히려 인간이 도구에 지배당하고 삶의 목표를 도구가 설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이 두 번째 분수령이라고 정의한다. 일리치는 두 시점을 비교하면서 과잉 발전한 도구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인간다운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었는지 분석한다. 특히 두 번째 분수령 이후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삶의 균형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도구는 성장하면서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인간의 주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형 집행관이 된다. 도구는 인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인간을 지배한다. 쟁기는 인간을 밭의 주인으로 만들었지만 이내 인간의 밥그릇을 흙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렸다. 도구에 지배되는 문화는 인간의 매일매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발전을 향한 중독은 결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주에서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지나친 도구의 발전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과거에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인도의 농부는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식량 증산 개혁이었던 녹색 혁명과 함께 도리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는 결국 노동자가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농부였을 때보다 더 초라한 식탁을 자녀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노동자 소득의 10배를 벌어들이는 미국 시민 역시 절망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둘 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데도 더 적은 것을 얻는다. 이때 생기는 불만족은 결국 더 많은 도구의 발전과 효율화를 요구하게 되지만 심화되는 것은 빈부의 양극화뿐이다. 배고픔과 무력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급격한 산업화를 요구한다. 부자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치품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광적으로 생산량 증대를 향해 달려간다. 권력은 양극화되고 좌절은 보편화된다. 그리고 덜 풍요로운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행복이라는 이상은 저 멀리로 밀려나 버린다. 제어되지 않은 산업화는 가난을 근대화한다. 가난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커진다. 도구의 발전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킨다. 끊임없이 새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해 다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과거의 모델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각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영수증이 얼마나 최근 것인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일부는 최신형 모델을 소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이 지난 자동차, 라디오, 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만큼 유행이 지난 곳에서 휴가도 보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사회의 어디쯤에 속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결국 충족시켜 주기보다
더 많은 욕구를 만들어낸다. 새 모델은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재탄생시킨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신상품을 구입하지만 곧 가난해지고 만다. 소비자들은 가져야 할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자신이 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항상 노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것을 향한 경쟁에 갇혀버린 사회에서 변화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진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나은 것을 생산하고 소유하고야 말겠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비용을 들여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기대가 좌절되고 새로운 제품의 영수증을 손에 쥐게 되어도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강화시킬 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갖게 될 것 모두가 똑같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일리치가 제시하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이다. 삶의 균형을 통해 사람, 도구, 집단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생적 사회를 이룰 때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지고 영구히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한계 내에서 살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배우는데 달려있다. 그들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육시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한다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위해 조직된 세계에서 즐거운 포기를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리치의 논의는 이 책이 나온 1970년대 초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던 사실들을 새로운 방향에서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성장과 발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에 그는 과잉 성장은 인간이 진화해온 환경의 물리적 기본 구조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산업화는 공생적인 일을 할 권리를 위협한다. 새 환경에 맞춰 인간을 과잉 프로그래밍하는 일은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죽인다고 날카롭게 통찰했다. 이반 일리치는 1926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다. 화학과 역사를 공부하였으나
신학의 뜻을 두고 로마의 그레고리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1950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품 성사를 받은 후 다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1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남미에 파견될 예비 선교사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여기서 변해야 할 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풍요가 문제이고 풍요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은 교황청과의 마찰을 초래했고 이후 평범한 신자들만이 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사제 확대 정책에 반대한 것, 피임 지지 등 일련의 교회 정책에 반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교황청과 갈등을 빚다가 1969년 사제직을 떠났다. 그는 항상 책을 펴낼 때 간소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책을 두고 팜플릿이라 불렀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들을 보면 내용에도 군더더기가 별로 없다. 거의 요약본이라 할 정도로 명쾌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근본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해설한다. 간결하고 핵심적이다 보니 현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보고자 하는 이는 다소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리치의 사상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성급한 질문이라고 녹색 평론의 김종철 발행인은 2004년 한 강연에서 말한 바 있다. 일리치의 후기 사상을 보면 우정과 환대를 강조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우정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열쇠라고 본 것이다. 간디와 많은 사상가들에게도 이 우정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일리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인생은 시적인 것인가 하고 이야기한다. 스스로도 자신을 역사가이자 시인이라고 했다. 사회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완벽한 시스템 안에는 인간의 자리가 없다. 인간은 알 권리도 있지만 모를 권리도 있다. 침묵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를 권리가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알려고 드는 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그는 공생공락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시, 자전거, 그리고 도서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인이며 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 시적 능력, 자율적 능력이 퇴화했다. 배움이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시적 정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속도의 한계, 인간 교통수단의 한계를 의미하고
도서관은 배움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리치는 기독교의 타락을 비판하기도 한다. 초기 기독교 가정엔 세 가지 보물이 늘 구비되어 있었는데 양초, 담요, 그리고 마른 빵이 그것이다. 모르는 손님이나 여행자가 왔을 때 그가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힐 양초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마른 빵과 따뜻하게 잠잘 수 있도록 담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기독교 가정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점차 귀찮은 일이 되어갔다. 환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일리치는 산업사회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 자발적 환대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2002년 12월 독일 브레멘의 자택에서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가디언, 르몽드, 뉴욕 타임스 등은 일제히 사후 특집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를 향해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정 스님은 2002년 10월 뉴욕 불광사 초청 법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소비사회, 써서 없앤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선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른다. 나는 이 소비자라는 말에 강한 저항을 느낀다.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가? 소비사회는 늘 새 것을 숭배한다.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냉장고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탁기가 어떻게 탈바꿈했든 그 기능은 거의 같다. 모양만 다르게 해서 형태만 다르게 해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그런 새로운 상품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 권력, 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부가 될 수 없다. 우주의 선물인 물질은 넉넉한 마음에 따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한다.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인가? 덕이다. 덕은 나누는 일이다.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둑이 모여드는 것이다. 성장을 멈춰라는 이반 일리치가 1970년대 초 스페인어로 집필해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모임에 처음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얼마 후 그 수정판이 제노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는데 1973년 파리의 에스프리에서 출간되었다. 저자의 이름에 대해 녹색평론 김종철 대표는 2004년 광주 이반 일리치 읽기 모임에서 이반 일리히라고 번역해 나온 책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반 일리치다. 이반 일리치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도 이반 일리치라고 부르고 본인이 자신을 이반 일리치라고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반 일리치의 책으로는 학교 없는 사회,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림자 노동,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가 있다. 포기하는 즐거움을 누리라. 이반 일리치. 성장을 멈춰라. 과학과 기술이 만든 문제는 한 단계 심오한 과학과 더 나은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유행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관리를 해결하는 법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양의 관리라고 여긴다. 이는 마치 오염된 강을 치료하는 길은 더 비싸고 강력한 청정 합성 세제를 사용하는 데 있다고 결론 짓는 것과 같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고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가속 페달만 밟으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태국에는 오랜 역사에 걸쳐 만들어진 쿨롱이라는 유명한 운하가 있었다. 이 운하들은 전국을 바둑판처럼 교차하며 뚫려 있었다. 사람, 쌀, 그리고 세금 징수원까지도 이 운하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했다. 거기에는 몇몇 마을로 가는 운하가 끊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또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잠시 고립되면 사람들은 긴 휴일을 누리며 명상과 축제를 즐겼다. 그런데 태국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교통과 운송 정책을 위해 이 운하를 메우고 그 위에 포장 도로를 깔았다. 태국인들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학자들은 버스와 트럭이 수로 운송 체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태국인들은 집집마다 하나씩 보유하고 있던 맵시 좋은 볕단 보트를 타며 누리던 기쁨과 독립성을 박탈당했다.
만약 코카콜라가 탄산음료 시장을 독점한다 해도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이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독점은 그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뿐이다. 그런데 태국에서 포장도로와 자동차의 등장은 강을 이용한 이동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면 차와 포장도로는 볏짚 보트와 쿨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차와 포장도로 편이었다. 새롭게 등장한 차와 고속도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어 도시를 바꾸어 나갔다. 다른 분야에 쓰이던 자원을 대량으로 흡수하기 시작했고 방대한 소음과 오염물질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도보와 자전거에 의한 이동 능력을 저하시켰다. 때로는 빠른 이동을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진정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반 일리치는 수송체계, 학교, 병원, 에너지 등 소위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제도들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마비시키고 제도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옥죄게 된다고 말한다. 근대화된 의료제도는 역으로 건강한 삶을 제한하며 배움을 의무 취학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 구제와 교회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학교는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독점을 확장하고 배움을 학교 교육으로 재정의했다. 사람들이 학교와 교사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한 학교 밖에서 배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간으로 낙인 찍힌다. 현대 의료는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범죄로 간주되며 이들의 치료 행위를 발전 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온전히 거부된다. 도로, 학교, 병원으로 뒤덮인 사회에서 이들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리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도구이다. 이때의 도구는 드릴, 빗자루, 전화 같은 단순한 기자재부터 자동차, 발전소 등의 거대한 장비,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교육, 건강, 지식 같은 무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저자는 도구 발전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 분수령을 거쳤는데
근대적이고 간단한 도구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첫 번째 분수령이고, 도구가 과잉 발전하여 오히려 인간이 도구에 지배당하고 삶의 목표를 도구가 설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이 두 번째 분수령이라고 정의한다. 일리치는 두 시점을 비교하면서 과잉 발전한 도구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인간다운 삶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었는지 분석한다. 특히 두 번째 분수령 이후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 삶의 균형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도구는 성장하면서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처음에는 인간의 주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형 집행관이 된다. 도구는 인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인간을 지배한다. 쟁기는 인간을 밭의 주인으로 만들었지만 이내 인간의 밥그릇을 흙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렸다. 도구에 지배되는 문화는 인간의 매일매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발전을 향한 중독은 결코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주에서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지나친 도구의 발전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과거에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인도의 농부는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식량 증산 개혁이었던 녹색 혁명과 함께 도리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는 결국 노동자가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농부였을 때보다 더 초라한 식탁을 자녀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노동자 소득의 10배를 벌어들이는 미국 시민 역시 절망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둘 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데도 더 적은 것을 얻는다. 이때 생기는 불만족은 결국 더 많은 도구의 발전과 효율화를 요구하게 되지만 심화되는 것은 빈부의 양극화뿐이다. 배고픔과 무력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급격한 산업화를 요구한다. 부자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사치품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광적으로 생산량 증대를 향해 달려간다. 권력은 양극화되고 좌절은 보편화된다. 그리고 덜 풍요로운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대안적 행복이라는 이상은 저 멀리로 밀려나 버린다. 제어되지 않은 산업화는 가난을 근대화한다. 가난의 수준이 높아지고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커진다. 도구의 발전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탄생시킨다. 끊임없이 새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해 다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과거의 모델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각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영수증이 얼마나 최근 것인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일부는 최신형 모델을 소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이 지난 자동차, 라디오, 난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만큼 유행이 지난 곳에서 휴가도 보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스스로가 사회의 어디쯤에 속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결국 충족시켜 주기보다 더 많은 욕구를 만들어낸다. 새 모델은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재탄생시킨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신상품을 구입하지만 곧 가난해지고 만다. 소비자들은 가져야 할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자신이 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항상 노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더 나은 것을 향한 경쟁에 갇혀버린 사회에서 변화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위협으로 느껴진다.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나은 것을 생산하고 소유하고야 말겠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비용을 들여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기대가 좌절되고 새로운 제품의 영수증을 손에 쥐게 되어도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강화시킬 뿐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갖게 될 것 모두가 똑같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 일리치가 제시하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균형이다. 삶의 균형을 통해 사람, 도구, 집단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생적 사회를 이룰 때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양의 자원을 가지고 영구히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한계 내에서 살기 위해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존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배우는데 달려있다. 그들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육시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게 한다거나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환상을 위해 조직된 세계에서
즐거운 포기를 가르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일리치의 논의는 이 책이 나온 1970년대 초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던 사실들을 새로운 방향에서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성장과 발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에 그는 과잉 성장은 인간이 진화해온 환경의 물리적 기본 구조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고 산업화는 공생적인 일을 할 권리를 위협한다. 새 환경에 맞춰 인간을 과잉 프로그래밍하는 일은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죽인다고 날카롭게 통찰했다. 이반 일리치는 1926년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태어났다. 화학과 역사를 공부하였으나 신학의 뜻을 두고 로마의 그레고리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1950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품 성사를 받은 후 다시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1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면서 남미에 파견될 예비 선교사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여기서 변해야 할 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풍요가 문제이고 풍요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가르쳤다. 이런 내용은 교황청과의 마찰을 초래했고 이후 평범한 신자들만이 교회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사제 확대 정책에 반대한 것, 피임 지지 등 일련의 교회 정책에 반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교황청과 갈등을 빚다가 1969년 사제직을 떠났다. 그는 항상 책을 펴낼 때 간소하게 만들려고 했으며 책을 두고 팜플릿이라 불렀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들을 보면 내용에도 군더더기가 별로 없다. 거의 요약본이라 할 정도로 명쾌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근본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해설한다. 간결하고 핵심적이다 보니 현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보고자 하는 이는 다소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리치의 사상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성급한 질문이라고 녹색평론의 김종철 발행인은 2004년 한 강연에서 말한 바 있다. 일리치의 후기 사상을 보면 우정과 환대를 강조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우정이 세상을 구원하는 한 열쇠라고 본 것이다. 간디와 많은 사상가들에게도 이 우정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일리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인생은 시적인 것인가 하고 이야기한다. 스스로도 자신을 역사가이자 시인이라고 했다. 사회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완벽한 시스템 안에는 인간의 자리가 없다. 인간은 알 권리도 있지만 모를 권리도 있다. 침묵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를 권리가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알려고 드는 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그는 공생공락하는 데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시, 자전거, 그리고 도서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인이며 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대 사회로 오면서 이 시적 능력, 자율적 능력이 퇴화했다. 배움이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시적 정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전거는 속도의 한계, 인간 교통수단의 한계를 의미하고 도서관은 배움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리치는 기독교의 타락을 비판하기도 한다. 초기 기독교 가정엔 3가지 보물이 늘 구비되어 있었는데 양초, 담요, 그리고 마른 빵이 그것이다. 모르는 손님이나 여행자가 왔을 때 그가 문지방을 넘어 방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힐 양초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마른 빵과 따뜻하게 잠잘 수 있도록 담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기독교 가정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점차 귀찮은 일이 되어갔다. 환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일리치는 산업사회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 자발적 환대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2002년 12월 독일 브레멘의 자택에서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가디언, 르몽드, 뉴욕 타임스 등은 일제히 사후 특집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를 향해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정 스님은 2002년 10월 뉴욕 불광사 초청법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소비사회, 써서 없앤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선 우리를 소비자라고 부른다. 나는 이 소비자라는 말에 강한 저항을 느낀다. 사람이 어떻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가? 소비사회는 늘 새 것을 숭배한다. 남들이 갖지 않은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 냉장고가 어떻게 달라지고 세탁기가 어떻게 탈바꿈했든 그 기능은 거의 같다. 모양만 다르게 해서 형태만 다르게 해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다. 그런 새로운 상품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 권력, 집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결코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부가 될 수 없다. 우주의 선물인 물질은 넉넉한 마음에 따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한다. 마음의 그릇이란 무엇인가? 덕이다. 덕은 나누는 일이다.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둑이 모여드는 것이다. 성장을 멈춰라는 이반 일리치가 1970년대 초 스페인어로 집필해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 모임에 처음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얼마 후 그 수정판이 제노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는데 1973년 파리의 에스프리에서 출간되었다. 저자의 이름에 대해 녹색평론 김종철 대표는 2004년 광주 이반 일리치 읽기 모임에서 이반 일리히라고 번역해 나온 책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반 일리치다. 이반 일리치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도 이반 일리치라고 부르고 본인이 자신을 이반 일리치라고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반 일리치의 책으로는 학교 없는 사회, 병원이 병을 만든다, 그림자 노동,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가 있다.